기원전 1046년, 중국에서는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은나라는 강력했지만 너무 힘에 의존했던 게 탈이었습니다. 은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목적은 주로 약탈과 파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한 사치와 인신제사, 그리고 노예 사냥으로 민심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자 은나라는 빠르게 고립됐습니다. 주나라의 무왕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예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나라 초기에는 무자비한 폭정이 사라졌습니다. 주나라의 다음 과제는 새로 얻은 영토를 어떻게 통치할지였습니다. 주나라가 광활한 영토를 직접 통치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해 각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봉건 제도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주나라가 승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강태공을 들 수 있습니다. 강태공은 공을 인정받아 산둥반도에 있는 넓은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춘추 정옥시대 최강대국 중 하나인 제나라가 됐습니다. 무왕의 아우였던 단도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주공이라고도 불렸던 단은 노나라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후에 유학을 창시하게 되는 공자도 노나라 출신이었습니다. 무왕의 또 다른 아우 소공석은 먼 북쪽 땅을 하사받았는데 그 나라가 연나라였습니다. 최북단에 위치한 연나라는 아무래도 이민족과 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중원의 다른 국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용히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주나라로부터 영토를 하사받은 제후국이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의 나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나라는 주나라에 충성하는 나머지 국가와는 꽤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한 초나라는 점차 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초나라는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 하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동남쪽 변방에 존재했습니다. 초기에 이들은 약소국에 불과했지만 머지않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역사상 최악의 복수극이 펼쳐지는 무대가 됩니다. 그렇게 주나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탄생했습니다. 주나라 초기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는 100여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왕은 죽은 주왕의 아들이었던 무경에게도 땅을 나눠주면서 은나라 유민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경을 믿지 못했던 무왕은 관나라, 채나라, 그리고 위나라를 시켜서 무경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를 삼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왕이 즉위했는데 아직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무왕의 동생이었던 단이 어린 왕을 대신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의 섭정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나라는 무경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관나라, 채나라, 그리고 위나라였습니다. 삼감이라 불리던 이들이 오히려 무경과 결탁해 주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반란은 3년을 끌었지만 결국 단과 소공석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은나라를 무너뜨렸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주나라의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단은 또 동이족을 공격해 복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은 성왕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조용히 섭정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본분을 지킨 단은 큰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공자도 단을 깊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성왕과 그 뒤를 이은 강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주나라는 이후 약 40년간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성강지치라 부릅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절도 잠시 주나라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원전 995년 강왕이 죽고 주나라의 네 번째 왕인 소왕이 즉위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소왕은 호기롭게 군을 이끌고 초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4번에 걸친 초나라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원정에서는 소왕이 강물에 빠져 죽는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개 제후국이 주나라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주나라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외에도 주나라는
쭉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남쪽에선 초나라가 영토를 병합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견융족이 주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제후들도 주나라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권위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이때까지는 아직 주나라가 우두머리라는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포사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주나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포사가 굉장히 오래전 인물이다 보니 그녀에 대한 이야기에는 믿기 힘든 황당한 요소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871년 주나라의 10번째 왕인 여왕이 즉위했습니다. 여왕은 돈이 궁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궁궐 창고를 뒤지던 중에 수상하게 생긴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짝에는 굉장한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800년 전인 하나라 말기에 궁에 용 한 마리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용은 궁뜰에서 침을 질질 흘리다가 사라졌고, 당시 왕은 그 침을 상자에 담아 보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주나라 여왕 때에 가서야 드디어 상자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은보화를 기대했던 여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용의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침을 쏟아붓자 궁궐 돌바닥에 붙어서 엄청난 악취를 풍겼는데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더러운 건 더러운 것으로 쫓아내야 한다면서 생리 중인 궁녀들을 집합시키고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궁녀의 수가 무려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용의 침은 도마뱀의 형태를 취하더니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급했는지 마침 옆을 지나가던 어린 궁녀의 치마 밑으로 기어서 궁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궁녀의 몸에는 그 뒤에 어떤 뚜렷한 증세나 변화가 없어서 궁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창고까지 뒤지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여왕은 이공이라는 신하를 자리에 앉혀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공은 세금을 모은 데는 소질이 있었지만 민심은 잘 살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곳에 세금을 매겼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에 쳐들어온 백성들은 궁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840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많은 역사 기록이 분실됐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의 역사는 정확한 기록이 없거나 연대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840년 이후의 일들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자 주나라의 충신이었던 소공이 여왕의 태자를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이 태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자기 아들에게 태자 옷을 입혀서 대신 맞아 죽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목숨과 태자의 목숨을 맞바꾼 셈이었습니다. 여왕은 폭동을 피해서 14년간 변방에 숨어 있다가 결국 궁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소공은 그제야 자신이 태자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나라의 11번째 왕인 선왕이었습니다. 선왕은 46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유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유왕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은나라 주왕과 비슷해서 여자와 술을 몹시 좋아하고 나랏일을 게을리하는 등 폭군의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왕 시절 용 도마뱀이 몸속으로 들어갔던 어린 궁녀는 더 이상 어린 궁녀가 아닌 60살 가까운 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서야 용 도마뱀이 태아가 돼서 그 궁녀는 만삭의 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몰래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됐는지 설명할 길이 없자 아기를 밭에 내다 버리고 맙니다. 이 당시 주나라에는 어떤 한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는데 삼뽕나무 활과 대나무 전통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나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걸 금지했고 덩달아 가사에 등장한 삼뽕나무 활과 대나무 전통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앞으로 이걸 파는 상인들도 엄벌에 처할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닿지 않은 먼 외지에서 도착한 부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삼뽕나무 활과 대나무 전통을 잔뜩 메고 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팔던 물건은 몰수됐고 이 부부도 쫓기는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도망가던 중에 밭에 버려진 여자 아기를 발견해서
부부가 살던 포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아기가 바로 50년간 궁녀가 임신했다가 내다 버린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이후에 포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유황의 폭정이 한창이던 기원전 781년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포나라에서는 주나라에 바칠 곡물 대신에 미녀들을 바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어른으로 성장한 포사도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간 포사는 뛰어난 미모 때문에 바로 유황의 눈에 들어왔고 유황은 포사에게 푹 빠져서 안 그래도 돌보지 않았던 정사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맙니다. 그런데 포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웃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황은 포사를 웃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끝내 알아낸 것이 비단을 찢으며 살짝 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황은 포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비단을 사들였고 시간 날 때마다 포사에게 비단을 찢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는 순식간에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황과 포사는 오랑캐 침입을 알리는 봉화대를 시찰하게 되는데 재미삼아서 봉화에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자 전구에서 수많은 군주들이 군을 이끌고 달려왔지만 장난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사가 이 모습을 우습게 여겨 웃는 모습을 보이자 유황은 똑같은 짓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포사가 아들을 낳자 유황은 원래 있었던 왕후와 태자를 폐위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왕후의 아버지 신후는 이민족 견융을 설득해서 주나라로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랑캐의 침략을 알리는 봉화가 피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번 속았던 제후들은 이번에도 장난일 거라고 생각해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주나라의 수도로 무혈 입성한 견융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왕은 포사와 아들을 데리고 탈출을 감행했는데 얼마 못 가 견융에게 잡혀서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사도 이때 사로잡혔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포사가 그 뒤로 정확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견융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 족장에 첩이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견융의 횡포가 너무 심해지자 신우는 견융을 끌어들인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신우는 여러 제후들과 힘을 합쳐서 견융을 공격했고 결국 주나라에서 견융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맞들인 견융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의 침략을 견디다 못한 주나라는 결국 돕을 호경에서 동쪽에 있는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주나라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나라 왕실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고 전국의 여러 제후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